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 소위 부자정세를 한다는 논란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요.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이 고소득자 세금을 좀 더 매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당선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부자정세는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죠. 말하자면 뭐 3억 최고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1억 5천 이렇게 끌어내려서 소득 구간을 좀 끌어내려서 최고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다 이런 것은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비과세 감면을 좀 줄여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공제를 하잖아요. 소득액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공제들이 있죠. 근로소득 뭐 공제도 있고 뭐 기타 뭐 부양가족 수당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부양가족 공제, 뭐 각종 인적 공제든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를 포함해서 뭐 기부금 뭐 카드 사용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제들이 있죠. 근데 그 공제를 뭐 각종 이제 비용 공제들도 물론 종합소득세라는 사람들은 비용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의료비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공제 항목이고,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뭐 각종 비용 공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 그동안에 이제 세금을 낼 때 뺐는데 고소득자 그 이제 비율대로 쭉 갔던 건데 그것을 이제 공제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아예 정해버리자.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공제받는 금액이 없어지므로 거기에서 더 거둘 수 있다. 얼마 정도 6천억에서 9천억 원 정도 더 거둘 수 있다. 1년에 1조 원 가까이 더 걷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이게 아마 다급한 뭐 1조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전체 국세에 비기면 뭐 0.5%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소득공제 3천만 원 이내 말하자면 3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공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의 한도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소득액, 과표금액으로 따져서 과표소득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과표소득 이전에 이제 소득, 저소득 전체로 따지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아마 이런 사람들이 뭐 10몇만 명인가요?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통계를 내놓는데 한 5, 6만 명 정도 1억 3천만 원 이상 받는 15, 6만 명 정도가 세금을 조금씩 이제 감면, 비과세 감면 같은 것을 조금 줄여서 약 한 6천억 내지 9천억까지 세금을 좀 더 걷겠다 하는 안이 이제 우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세금 문제는 만일에 우리가 세금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아주 복잡하죠. 뭐 소득세, 법인세, 뭐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잘게 들어가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금에는 이제 세금 전체를 쭉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죠. 그래서 세금 문제는 체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땜질하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세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위관지하는 원칙이 실종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세금의 형평성, 세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는 사람도 오케이 뭐 내겠다 그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세금은 저항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정도라면 나 기꺼이 내겠다. 내가 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내는 것과 형평성이 있는 거야? 라는 문제를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절한 누진도 적절한 누진이어야 하는 이제 범위가 있고 개세, 국민개세,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내겠다고 하는 국민개세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된 자격 조건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박탈해 가는 것이 세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폭들이 와서 폭력적으로 자리세를 빼앗아 가는 거하고 세금하고는 본질이 똑같습니다. 맨소 올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국가론 뭐 이런 책에서 이제 국가와 지배 권력인가요? 이런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외국어대학의 지금 이제 명예교수이신 최강 교수께서 이제 맨소 올슨의 그런 이 조폭국가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또 세금에 대해서 근본적 세제개혁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세제라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쫙 이제 세목별로 조정이 되고
말하자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소득세는 뭐 따로 가고, 뭐, 법인세는 따로 가고, 양도소득세 따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 말하자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식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이 있고, 또 그 일관된 원칙이라야 모든 국민들이 각 세목에 거의 다 해당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투명해야 되고, 계산이 간단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세 기본 원칙이 있죠. 형평성, 뭐 편의성, 걷기에 좋아야 되고, 또 간단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 기준이 일관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당장 돈이 급하니까 고소득자에게 비과세 감면을 조금, 아마 비과세 감면이 3천억이다 그러면 일반 급여 소득자들이나 또는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그것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개 이제 그렇게 커지게 되면, 야, 의료비 이런 것도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 지출이 아마 3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봐지죠. 문제는 소득이 있어야 이제 공제를 하는 거니까, 의료비, 또 교육비로 뭐 3천만 원이 될까요? 글쎄 아마 의과대학 다니는 자녀를 한 두세 명 둔 부모, 뭐 이렇게, 되겠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아킬레스건인데요. 종교의 기부금입니다. 각종 기부금인데, 저는 이 기부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쾌척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과원에 간다, 복지시설에 간다, 이런 기부금은, 역시 비과세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3천만 원 한도도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오히려 일반 기부금은 한도를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 5천만 원, 1억도 다 공제를 해주자, 차라리. 그게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국가에 그 세금이 들어가서 국가가 복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는 이쪽에 하겠다. 나는 여기에 사회복지가 필요한 고아원에 하겠다. 나는 뭐 양로원에 하겠다. 해서 누군가가 개인이 자기 소득 들어오는 것 중에 얼마라도 뭐 10%건 20%건 50%건 또는 전액이라도 기부를 해서 던져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감면 조치를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이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종교기부금입니다. 종교기부금입니다. 저도 뭐 사이비 종교인이긴 합니다만 오늘이 특히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이 종교인들이 앞으로 세금 내겠다고, 종교 관련 세금은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선 목사님들, 스님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소득은 많이 받는데, 물론 소득이 적은 분도 있죠. 근데 적으니까 안 내는 겁니다, 세금을. 근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스님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세금을 내요. 천주교에서는 세금을 냅니다. 그게 몇 년도였던가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승려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 승려, 또 목사, 승려, 신부 다 합치면은 한 36만 5천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교회 사찰 성당을 다 합치면은 9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곧 10만 개를 아마. 근데 문제는 종교기부금을 왜 비과세해 주느냐, 감면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말하자면 소득에게서 까주는 겁니다. 종교기부금, 뭐 모든 기부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정 비율에 따라서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소득 공제를 해 주죠. 근데 종교기부금은 자기가 천당에 가려고, 자기가 극락에 가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말하자면 자기가 종교단체에 내는 거는 그 종교 내부의 논리에 의한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공제를 해주느냐? 저는 사실 그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기부금도 공제를 해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선 종교과세, 기부금, 뭐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이거 왜 승려나 목사라고 해서 비과세 밖에 있어야 되나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야죠. 그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구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소득이거든요. 월급 받고. 근데 왜 안 내냐? 내야 됩니다. 종교기부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찰이다 어느 교회다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찰이건 성당은 그런 동기를 못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성당은 이제 회계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고 그 신부 재산이 아니거든요. 어떤 성당의 무슨 기부금이라도 그 신부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목사나 성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기부금은 사실 1,000만 원 내고 영수증을 1억 원을 기부금을 냈다. 이렇게 끊어줘도 종교 자체가 비과세니까요. 말하자면 뭐 카드 영수증 보자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 현금거래다. 뭐 현금거래가 아니고 현금거래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 일단 들어가면 끝이니까 추적이 안 되니까. 그 비과세 영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종교단체들이 영리시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구획을 어디에서 짓느냐에 따라서 영리로 보느냐 아니면 종교시설로 보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 이제 관대하게 해왔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종교시설 또는 종교인들의 소득세 또는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이제는 원칙을 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내는 분이 적어도 아마 이 36만 5천 명 중에 신부 빼고 또 소득이 아주 낮은 개척교회 신자, 뭐 개척교회 목사 뭐 이런 분들 몇 분 빼고 나면 아마도 뭐 거기서 한 10만, 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납세자들이 생길 거고 또 종교인 기부금에 대해서 1억 뭐 이렇게 사실은 돈을 안 내고 기부했다고 주장하거나 뭐 사실상 또 돈을 내고 영수증을 처리하더라도 이 한도는 종교기부금은 뺀다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세수 정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나 승려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이제 기부금 공제 안 해준다 그러면 기부금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럼 절의 살림이나 교회의 살림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의 자유의 문제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이 나중에 생길 수 있고, 종교 활동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하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속의 것은 세속의 것이고, 하느님에 속한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까,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종교인들이 큰 결심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일부 감리교에서 세금 내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간무소식이고, 우리 재정부에서 그동안은 종교세, 또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 종교기부금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3천만 원 한도를 설정하는데 종교기부금도 포함되는지는 아직 불명입니다만은 아마 종교기부금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종교기부금은 아예 공제 자체에서 빼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나 절이나 뭐 발끈하기는 할 겁니다만은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뭐 가톨릭에서는 신부들도 다 내고 있으니까요. 목사님들, 스님도 다 좀 내주고 종교재산도 좀 투명하게 관리해서 기부금 같은 것은 하늘에서 앉는 거잖아요. 기부금 낼 때 신자들의 생각이라는 게 기부금 많이 내고 나중에 아무래도 내가 하느님에게 또는 내가 부처님에게 만약에 공덕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공덕 쌓은 걸 지상에서 다 와리깡 할인을 해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 공덕이 없어지거든요. 그 천국에 공덕을 쌓았으면 그 공덕이 곧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려면 지상에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서 세금 공제를 받아버리면 그 공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공덕을 기어이 쌓아놓고 그걸 지상에서 공제받아버리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세금 낸 것을 자기가 뺏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냈는데 자기는 종교 활동에서 천국은 천국대로 공덕을 쌓고 지상에서는 지상대로 세금을 빼먹으면 그럼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약간 이 이율배반이요.
약간 이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빼앗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은 천국에 쌓고 지상에서 그걸 다시 공덕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천당과 지상을 분리해서 예수님도 왜 카이자르의 것은 카이자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뭐 성경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분리해서 지상에 내는 것은 지상에 내고 천국에 공덕을 쌓는 것은 천국에 쌓고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부부 합산과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좀 비열한 방법이지만 저 사람들 틀림없이 부부가 다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부부 합산 위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부동산 이런 건 다 부부 합산이잖아요. 1가구 1주택이지 않습니까? 부부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모조리 합산해서 1가구 1주택입니다. 근데 왜 소득은 아니냐예요. 미국은 그러면은 왜 부부 합산입니까? 미국도 부부 합산이고 웬만한 나라는 다 부부 합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이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여자들이 별로 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소득은 가장이 내는 거라고 세금은 가장이 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었으니까 그동안 그저 우리가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는 많은 여성들도 진출하잖아요. 물론 각자는 세금을 내죠. 근데 경제단위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야말로 경제단위고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의 가치를 높게 쳐줘야 되죠. 가족 단위의 경제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못 줄 망정 외벌이 가구하고 합산과세하고 똑같은 세율을 누진과세를 안 하고 똑같은 세율을 낸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세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족공제, 자식이 많으면 공제해 주잖아요. 이게 다 가족의 걸 기본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어렵이 소득 없는 사람 한 사람 다 얹잖아요. 이것도 가족을 기본 단위로 보는 겁니다. 가족을 왜 기본 단위로 볼 수 없다는 말이냐. 경제의 기본 단위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판결을 한 거예요. 가족이 기본 단위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족 부부 합산해서 가구 전체에서도 부부 합산과세 소득을 때리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세제 보면 부부 단위, 가족 단위로 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때리잖아요. 그 가족을 단위로 보는 거거든요.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공제 다 가족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헌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글쎄 대부분 판사 부인은 의사요. 예? 판사 부인은 교수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특히나 폴 크루그만도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양극화되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양극화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같이 버는 가구들에서 소득이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회사, 마누라 변호사 이런 거죠. 이 가구들이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부부 합산과세를 정당화하고 부부 합산과세 누진율을 일반 누진율에 그대로 넣어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부부가 다 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마 그렇겠죠. 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인이건 남편이건 다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다 직업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해당자이기 때문에 손 안 대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죠. 여성단체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여성단체들이. 야, 결혼세다. 메리지 텍스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부부 별산, 부부간에 이혼해버리면 세금 안 내는 거냐? 그 부부 결혼하니까 세금 더 때리는 거냐? 맞습니다. 애당초 인류의 기본 경제생활은 가족이에요. 물론 여성단체들은 당연히 반발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
세금 내기가 싫어서 직장에 안 갈까요? 과연? 말이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임수입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직장을 안 가진다? 여성의 취업에 어떻게 방해가 될까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 직장을 안 가진다? 그럴까요? 여기도 지금 여성이 한 모습 있습니다만은 세금 내기 싫어서 직장 안 가지나? 이렇게 물어볼까요? 결혼 세금이다. 오케이.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1가구 1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한 집에 살면서 이혼했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1가구 1주택 세금을 적게 내려고 1가구 1주택을 받으려고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멀쩡한 부부가 물론 사회적 비양심이고 몰양심이죠. 부부 합산과세를 때리면 야 우리 동거만 하자 결혼하지 말자 이런 커플이 생길까요? 아마도 생기겠죠. 근데 그런 사례가 두려워서 부부 합산과세를 못한다. 참 그야말로 구더기와 된장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 합산과세하고 노령화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연 3%로 소득 증가가 돼요. 연 3%로. 자산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간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서 연 10%씩 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55세로 다 끝났죠. 길어봤자 60에 끝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 구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구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중국, 인도에서 미들 엔드한 일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산층이 뻥 비어나간다. 첫째 요인도 있지만 말하자면 정태적 사회에서 보자면 고령화됨으로써 자산 관리 속도, 자산 증식 속도의 차이가 나는 어떤 두 사람이 고령화됨으로써 자연히 그 차이가 누정되죠. 그것 때문에 오는 빈부격차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 합산입니다. 말하자면 똑똑한 남편은 잘 나가는 여성하고 결혼하거든요. 잘 나가는 여성은 똑똑한 남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둘 다 고소득자가 되죠. 둘 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빈부 양극화를 가져온 기본 요인이라고 크루그만 같은 친구들은 분석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재정학자들이 폴리페스처럼 뭐 조국 같은 교수는 경제학 교수도 아니니까 관심도 없겠지만 그런 거 좀 분석을 해보자. 우리 사회 양극화가 왜 생기는지, 진짜 양극화가 왜 생기는지를 분석을 좀 해보자. 요즘 직장 가진 여자들이, 요즘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직장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직장 없는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부가 같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직장도 못 가지고 있다. 또는 로워 인컴이다, 남자가. 그럼 남자가 로워 인컴이다. 그럼 대부분 여자는 직장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많죠. 왜? 결혼시장에서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워 인컴 패밀리가 되는 거죠. 낮은 소득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적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좌빨들이 나서가지고 뭐 신자유주의가 무슨 책임 있나요? 뭣도 모르면서 양극화되고 또 자본주의를 깨부셔라.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폴 크루그만 애들이 그러잖아요. 양극화 때문에 부부가 더블 인컴 패밀리들이 고소득 계층에서 더블 인컴 패밀리들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변호사, 남편 변호사, 여자는 의사, 뭐 이런 가족들이. 왜 우리가 누진제를 못 한다는 얘기죠? 누진제를 해야죠. 합산과세에서. 제가 볼 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부 합산으로 때리게 되면 세율은 더 내려도 될 겁니다. 세율은 더 내려도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수십조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50조 이상은 안 될 거예요. 소득세라는 게 다 합쳐봤자 전체 세수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글쎄요. 한 20조, 30조 정도는 더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고소득자 뭐 소득공제 3천만 원 이내로 제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6천억, 9천억이잖아요. 1조도 안 됩니다. 근데 10조, 20조 이상은 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부부 합산해서 지금 과표로 때리도 왜 안 하죠? 그 비겁한 겁니다. 있는 계층이라는 게 우리가 보수개혁을 진짜로 해야 될 계획이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될 계획은 뭐냐?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감세주의자입니다. 근데 꼭 세금을 더 걷겠다면 거둘 때는 많이 있다. 이거. 거둘 때는 많이 있다. 부자 정세 이렇게 비열한 짓 하지 말고 말이 되는 짓을 하자. 말이 되는 짓을. 할 건 많다. 종교인 세금 내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말은 많은데 세금도 안 내고 시끄럽게 하고. 되겠어요? 그 말을 하려면 세금을 내라 말이야. 세금 내고 얘기해라. 요즘 아주 버릇도 없이 자란 애들인지 몰라도 일부 젊은 애들이 선거 결과에 실망해서 왜 노인들 보편복지 반대하는 너희들 왜 무임승차하냐 이러고 따지는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세금 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죠. 세금도 안 내는 애들이 그런 얘기 떠들고 다니고 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도. 세금 내야 된다. 세금 내라. 세금 내고 떠들어라. 목사든 승려든 신부든 신부도 사실 세금 다 안 냅니다. 교회에서 딱 월급 봉투에 찍혀 나오는 그것만 세금 냅니다. 부수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금 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부수입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승려도 그렇고. 근데 부수입까지 세금 내라고 하진 않겠어요. 대개 현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월급 봉투에 찍혀 나오는 그거라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내고. 새벽 기도 나가는 뭐 열심으로 다니면서 기부금 1,000만 원 내고 5천만 원 낸 거로 적어 와가지고 국가에서 5천만 원어치 세금 환급받고. 그거 사기치는 거죠. 그 하느님을 팔아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보수개혁의 실체입니다. 보수가 무슨 개혁, 반개혁적이도 아니죠. 왜 보수가 반개혁적인? 이게 우파개혁의 진실입니다. 세금 더 내자. 세금 더 내라. 거둘 수 있는 데서 내라.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 더블링컨 강남 좌파들 세금 좀 내라. 강남 좌파들. 강남 좌파 대부분 더블링컨들이. 그 세금 좀 내고 얘기해라. 부부 합산과세 해라 말이야. 말만 가지고 늘 입만 동동 떠 있지 말고. 예? 그렇게 천국을 만들고 싶으면 강남 좌파 너희들부터 세금 더 내라. 부부 합산과세 하자 말이야.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마. 뭐 결혼세가 되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 이혼하려면 이혼하죠 뭐. 이혼하라 그러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는 물론 제가 오늘 재밌게 얘기 드리느라고 이렇게 약간 과격한 용어를 세금 문제는 사실 조용한 어투로 얘기하면 굉장히 잠오거든요. 세금 문제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또 세금 문제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 구석구석 그동안에 기득권화되어 있던 그런 것을 다 들추어서 세금을 걷자. 그러면 세금 걱정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은 잊어먹어도 된다. 지금 세율을 안 고쳐도. 혹시 정규제 TV에 우연찮게 들어온 좌익 인사들이 있다면 이 세금 문제를 좀 열심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욕하지 말고, 자본주의 욕하지 말고, 자본주의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욕하지 말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세금의 형평성, 무슨 부자 적대감 이런 걸 해결이 안 돼요. 부자들 돈 더 뺀, 그것 해결이 안 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